박원종은 성종과 연산군의 비호 아래서 승승장구했지만 마음속에 계속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갈수록 폭정이 심해지고 폐악을 부리는 연산군을 보면서 언제까지 나를 비호해 줄까? 변덕을 부린 연산군이 어느 날 나에게 칼날을 들이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을 거고요. 그리고 치욕스러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어 죽음을 맞은 누이 박씨에 대한 어떤 복수심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월산대군 부인 박씨가 7월 20일 사망을 했는데 관정이 9월 1일 날 일어났으니까 부인 박씨가 죽고 41일 만에 반정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누이가 죽고 이대로 있을 수 없다라는 어떤 생각, 그러니까 복수심이 어느 정도 개입했으리라라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박원종은 자기 집 근처에 살고 있던 전 이조참판 성희안을 자주 찾게 돼요. 성희안도 자신과 같은 뜻을 품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성희안은 학식이 굉장히 풍부하고 행동이 민첩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오사화 이후 이조참판을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연산군이 한성의 서쪽 들판에서 백성들이 농사 짓는 것을 구경하고 이제 종친과 신하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제 술자리를 베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를 지어 올리라면서 신하들에게 시제를 내렸어요. 그런데 성희안이 임금은 본래 청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임금님 주변에 올바른 선비가 없다. 라고 비꼬는 시를 써서 연산군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요 꽁한 마음 가지고 있던 연산군, 이제 2달 뒤에 아차산으로 사냥을 갔는데 이때 이조참판이었던 성희안이 이 우상대장을 맡아서 군사를 통제했는데 너 군사를 똑바로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의금부에서 국문을 하게 하고 장 100대를 쳐서 좌천시켜버리죠. 그리고 2년 가까이 성희안은 연산군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박원종과 성희안이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때가 많아졌는데 이때 이조판서 유순정이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산의 총애를 받던 무장 신윤무도 이 총애가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던지 함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들켜서는 안 되는 어떤 논의를 하게 되죠. 자, 그즈음 이장곤이라는 인물이 유배지에서 탈옥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장곤은 문무를 겸비한 이제 인물로 갑자사화 때 이국균의 천거로 벼슬을 받았다는 죄로 이국균하고 어떤 사이야 하면서 고문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장곤은 제가 벼슬을 받게 된 이유는 과거에 급제를 하고 8개월간 여러 번 활쏘기 시험에서 수석을 했기에 천거된 것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7개월 동안이나 고문을 하는데도 자백을 하지 않은 이장곤. 결국 연산 11년 5월 22일 곤장 100대를 맞고 남해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연산군은 유배를 보내고도 불안해요. 이 문무를 겸비하고 있다고 했으니 그가 불현듯 일어나 자신에게 칼을 겨누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남해 근리사 유방에게 이장곤이 가장 용맹한 사람이니 마침내 변을 일으킬까 두렵다. 그러니 죄를 자복하게 하고 잡아 죽일 수 있도록 하라 라는 어명을 내립니다. 자, 이를 알게 된 이장곤, 이대로 개죽음 당할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탈옥을 감행해서 배로 강진만을 건너 진주를 거쳐 지리산으로 숨어들게 돼요. 그리고 지리산에 있는 도적대들과 규합을 해서 한양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문이 돕니다. 분노한 연산군은 이장곤의 부모, 동생, 족친을 다 잡아오게 하고 이장곤의 형 이장기를 손바닥을 깨어 수갑을 채우고 칼을 씌워서 오라는 명을 내리죠. 그리고 이장곤이 어디 있는지 이제 밀고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내리겠다는 회유책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함흥으로 도주해 숨어버렸고 연산군은 이 장군을 체포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자, 그런 상황이 되자 연산군의 폭정에 못 이겨 벌기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는데, 이 불안감을 느낀 연산군은 이 장군과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여야겠다.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을 압송해 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자, 그러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그럴 바에 거벼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움직임이 일게 되고, 전라도에 유배되었던 유빈이 거사를 결의한다는 경문이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경상도에서는 조윤손이 윤탕로와 함께 거병을 계획했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기저기서 거병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박원종, 성희안 등도 불안해요. 우리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거 남들이 먼저 거병해서 무슨 일 생기면 이거 뭐 공 다 뺏기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해서 더 빨리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함께 할 이들을 빠르게 모으기 시작합니다. 연산군의 총애를 받았던 총신 우의정, 김수동, 그리고 김감도 함께 하기로 했고, 또 빠지지 않는 지략이 많다는 이유로 유자광도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1506년 9월 1일 거사를 함께하기로 한 이들은 훈련원에 모여들게 되는데요. 이제 반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반정군이 속속 모이자 이 소식을 들은 관리, 군사, 일반 백성들이 마구마구 모여서 이 골목을 가득 메울 지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먼저 연산군에게 아첨하고 권력을 유지했다라는 제목으로 임사원과 신수근, 신수영을 집 근처에서, 그리고 신수겸을 개성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장수들이 군사를 거느리고 궁성을 에워싸 다음 모든 옥에서 죄수를 다 풀어주고 종군하게 되죠. 그때가 벌써 삼경,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무렵이 된 거죠. 그렇게 반정군이 연산군이 머물던 이 창경궁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왕의 호위무사들이 다 달아나 버려서 별다른 저항 없이 이 궁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는 박원종의 공이 컸는데요. 군자감, 군기시, 사복시에 있는 군사 관련 핵심 인물들을 미리 다 포섭을 한 결과이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기울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제 한쪽의 반정군은 성종의 둘째 아들인 진성대군을 임금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이 진성대군 사가로 향하게 되죠. 한밤중에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진성군의 사지로 몰려드니까, 형님이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구나 하면서 진성대군이 벌벌 떨면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사실 연산군은 갑자사화 때 엄소용과 수기정씨 죽이고 그리고 동생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성대군은 언제 형님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숨죽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부인 신씨가 말머리가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를 잡으러 온 거고, 말꼬리가 우리 쪽으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를 지키러 온 거니까 머리의 방향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하면서 옷소매를 붙잡고 진성대군을 말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부인 말대로 말머리 방향이 이제 바깥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진성대군이 문을 열고 무사들을 맞이하게 되죠. 반정군이 궁을 장악하자 승지, 윤장, 조계영, 이유가 허둥지둥 달려가서 연산군에게 큰일 났습니다.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반정이라고 안 했겠죠.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라고 외치니까 깜짝 놀란 연산군이 윤장의 손을 덥석 잡고 뭐라 말을 하려고 했는데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겁이 질린 연산군은 왕비 신씨의 처소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우리 나가서 같이 잘못했다고 빌어봅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신씨가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순순히 받아들일 수밖에요. 전에 입이 닳도록 말려도 듣지 않으시더니 끝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상께서야 화를 스스로 불렀으니 죽음도 당연하겠지만 저 죄 없는 어린 것들은 어찌 될까요? 하면서 아이들을 보며 통곡했다고 하죠. 연산군도 그제서야 고개를 떨구고 말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 뉘우쳐도 소용이 없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때 박원종이 나타나 연산군에게 어보를 내어놓으라 라고 호통을 쳤고 연산군은 힘없이 어보를 내어놓은 뒤 동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여명이 지난 날이 밝으면서 궁문이 열리고 반정군은 그러니까 정현왕후, 지금은 대비지요. 그러니까 자순대비가 머물고 있던 경복궁으로 가서 대비에게 모든 신하의 의지를 받들어 진성대군을 맞아 대통을 잇고자 합니다. 라고 아뢰게 되는데요. 이때 또 대비는 진성대군이 아직 어리어 부족함이 많은데 어찌 나라를 이끌 수 있겠소 하면서 체면치레의 말을 하다가 경들의 뜻이 그렇다면 네 따르리다 하면서 승인하는 어보를 탁 찍어 줍니다. 자, 그리고 진성대군이 걸로 도착을 하게 되고 그도 몇 번 형식적인 사양을 한 뒤에 왕위에 오르게 되죠. 진성대군은 9월 2일 신시에 경복궁 근정전에서 즉위해 조선의 제11대 임금 중종이 되니 이는 반정이 일어나고 단 하루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선 최초로 신하가 왕을 바꾼 사건인 중종 반정이지요. 자순대비는 이어 전황을 폐하여 그러니까 연산군으로 강등시키라 라고 명했고 연산군의 비신시도 폐비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에 있을 수 없으니 신시는 가마도 타지 못한 채 걸어서 궁을 나가게 되는데 비단신이 자꾸 벗겨져서 비단 수건을 찢어서 동겨매고 걸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걸어 이때 이제 세자와 대군을 데리고 걸어 가다가 청파의 한 무당집에 들러서 잠시 쉬었다라는 일화가 있는데 이때 무당이 밥을 지어 올리니까 아직 철없던 대군이 왜 꿩고기가 없느냐라고 말을 했고 따라갔던 유모가 내일은 이런 밥만 얻어먹어도 다행일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세자 이고 나이가 8살, 창녕대군 나이가 6살이니까 이 어린 아들이 뭘 알겠어요. 지금까지 먹던 고기가 없으니까 그냥 투정을 한 것 뿐이었겠지요. 자, 그리고 연산군의 총애를 받던 전전비, 장녹수, 김기비 이 세 후궁들은 군기시 앞에서 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온 나라의 고열이 이곳에서 탕진되었다 하면서 이 세 여자들의 은부에 기왓장과 돌을 마구 던져서 금세 돌무더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폐세자가 된 세자 이고 등 연산군의 4아들 모두 사약을 받아 사사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후궁들이 낳은 나머지 아들들도 아마 다 사사되었을 것입니다. 딸들, 그러니까 공주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아들들을 남겨두는 것은 위험하니 이제 왕자들은 모두 사사되었던 것이죠. 대신들은 의논 끝에 연산군에게 나인 4명, 내시 2명, 반감 1명만 강화도 쪽에 있는 교동도로 귀양을 보내게 하는데요. 이때 연산군은 땅에 엎드려 큰 죄를 지었지만 특별히 임금의 은혜를 입어 죽지 않았사옵니다 라면서 동생인 중종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 뒤에 뚜껑도 없는 평교자를 타고 궁궐의 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귀양지에 도착을 했는데 이 귀양지 집 둘레에는 높고 좁은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해도 볼 수 없었고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있어서 그곳으로만 음식을 넣어주게 되어 있었다고 하죠. 연산군은 그곳에서 2달을 지내게 되고요. 11월 6일 한 줄기 햇볕도 들지 않는 어둡고 싸늘한 방에서 역질에 걸려 홀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음을 맞을 당시 그의 나이 31세였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자신의 정비인, 그 부인인 신씨가 보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유배지인 강화도 교동의 연산군 묘가 쓰여지게 되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중종 7년 폐비가 되었던 부인 신씨가 임금에게 상언을 해서 제발 좀 이장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상언을 해서 양주군 해촌으로 이장을 해서 왕자군의 예우로 개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중종 32년 부인 신씨가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연산군 묘 왼쪽의 묘를 조성해서 쌍문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무덤에는 연산군 지묘라고 새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폐위됐으니까 왕의 능이 아닌 대군의 묘로 조성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왕이 되어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자 했던 연산군.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소원했던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왕권을 가지는 과정에서 수많은 피를 뿌렸고 그 피가 자신을 몰락시키는 독이 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